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용어를 잘못 쓰고 있었습니다. 여야 강대강 핑퐁 대치, 대통령실 거부권, 국회 재의결 핑퐁 릴레이. 그렇게 지리멸렬하고 지루한 싸움에 감히 우리가 핑퐁을 붙여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땀 뻘뻘 흘리고 눈물 펑펑 흘리는 정정당당 승부와 깨끗한 승복이 있는 스포츠가 바로 핑퐁이었습니다. 경기 중 바나나를 먹으면서 니그들 나한테 바나나 하고 미소 짓는 경기가 바로 핑퐁이었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삐약이 신유빈 선수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8강전이자 한일전 우리가 진짜 두 손 모아 기원하겠다 했는데 대박 사건. 안진용 기자님, 신유빈 선수가 우리 마음을 읽은가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자 탁구 에이스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삐약이로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일단 이 파리올림픽 이 8강전에서 일본의 에이스 히라노 미우를 만났는데 네. 결국 4강전에 진출을 야, 했습니다. 네. 처음에 3게임 내리 신유빈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이거 낙승을 거두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히라노 미우 측에서 환복 시간, 옷이 너무 축축하다, 땀이 많이 흘렀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면서 무려 5분을 소요했습니다. 아하. 이때 신유빈 선수는 흐름을 끊는 느낌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내리 4세트부터 6세트까지 내주고서 3대3. 쫓기는 입장이 되니까 신유빈 선수는 더욱더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마지막 7세트를 따냈고 결국은 4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곧바로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이 히라노 메이우 선수 측에 결국 4강전에 져서 3대1로 무릎을 꿇은 바 있거든요. 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력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 여자 탁구사적으로도 중요한 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김경아 선수 이후로 20년 만에 여자 탁구가 단식에서 4강에 진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정작 이 소식을 20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한 거를 신유빈 선수는 몰랐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요? 신유빈 선수가 2004년생입니다. 아하. 그때 이제 동메달 땄을 때 신유빈 선수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그 시기를 누렸던 그때 태어난 신유빈 선수가 이제는 20년 지난 후에 한국 탁구의 대들보로 성장을 했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 하다 보니 좋은 경기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2게임 남았거든요. 아하. 한 번을 이기면 최소 동메달 확보고 2번을 이기면 금메달입니다. 야. 중국 선수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저 경기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집에서 혼자 이 경기 봤는데 저는 제가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우리 한국 선수 경기 보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박수가 절로 나왔던 경기 처음이었어요. 대박 사건. 경기 후에 신유빈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포인트씩 잘 준비하고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 경기가 끝났다 이런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슬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눈물은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끝났다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기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잘하는 선수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운 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신유빈 선수 경기 때 집중하는 모습 보면 그 모습과 방금 인터뷰 때 해맑게 삐약이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하고 너무 대조되잖아요. 정말 그만큼 순수하다 그런 생각 해봐요. 그런데 어제가 8강전이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4강전 하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 또 이제 이 TV 앞에서 두 손 모아서 아마 집에 있는 태극기 다 동원해서 댁에서 다 응원하실 거라 그런 생각 해보는데 이담 아나운서 우리 갑자기 그렇게 궁금해요. 어제도 초집중하는 모습 봤는데 승리의 뭐 비결 같은 건 없어요?
또 특별한 신유빈 선수만의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바로 간식입니다. 에? 아마 오늘 장 보시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바나나에 손이 가실 것 같고요. 왜요? 오늘 점심에 주먹밥 해드신 분들도 많을 것 아, 같습니다. 왜요? 신유빈 선수가 너무 맛있게 먹었기 어머, 때문인데요. 귀엽다. 어머, 지금 세상에. 보시는 거 경기 이제 중에도 저렇게 바나나를 중간중간 먹기도 했고요. 어허. 주먹밥을 먹기도 했고요. 또 특히 주먹밥은 엄마가 또 싸준 거라고 하죠. 진짜요? 어머나. 그래서 또 맛있게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신유빈 선수가요. 8강전 승리 후에 간식을 먹지 않았다면 이 7게임에서 못 이겼을 것 같다. 체력이 너무 소진돼서 중간중간에 힘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엄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또 바나나를 잘 먹고 들어간 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승리의 요인을 바나나에 돌렸습니다. 아하, 또 네. 엄마가 만들어주신 주먹밥에 돌리기도 했고요. 네. 누리꾼들이요 또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내가 상대편이었으면 너무 귀여워서 기권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오물오물 너무 귀엽다. 먹는 것도 야무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누리꾼들은 바나나나 주먹밥, 뭐 납작 복숭아와 관련된 광고를 찍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걸 또 한번 증명해 줬는데 근데 이렇게 신유빈 선수가 탁구만 잘해서 인기 있는 게 또 아니라면서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의 실력, 우주 최강의 인성까지 아, 겸비했다. 아, 이런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오호. 그래서 예의 바른 삐약이란 그 별명까지 붙은 것 같은데요. 오호. 정말 본인도 1시간 반에 가까운 혈투 끝에 이제 그 취재진한테 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취재진이 물었는데 오히려 힘들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나. 이러면서 거의 삼촌뻘인 취재진들을 챙겨요? 어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건강을 묻고 본인의 어떤 어떤 생각하기에 앞서서 네. 본인을 응원해 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이 취재진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금메달 예약이 아닌가 야, 하는 그런 어떤 진짜. 칭송과 함께 예의 바른 삐약이 앞에 예의 바른 삐약이란 별명까지도 이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와, 대박 사건. 탁구계의 송강호 씨. 탁구계의 송강호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거 있잖아요. 식사는 하고 다니세요. 취재진 삼촌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근데 이번 올림픽을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스토리를 막 써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에서는 집안 싸움이 벌어졌다는데 대체 어떤 경기예요 이게? 집안 싸움은 집안 싸움인데요. 정말 좋은 집안 싸움입니다. 허허.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붙어서 이제 승패를 가렸기 때문인데 아하. 바로 오늘 새벽에 열렸던 배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전에서 펼쳐진 광경입니다. 와. 세계 8위의 김원호, 정나은 조가 세계 랭킹 2위죠. 형님 팀인 서승재, 최유정 조를 2대1로 꺾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생 팀이 결승전에 오르면서 은메달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오늘 밤 중국을 상대로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 이렇게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용대, 이효정 선수죠. 무려 16년 만에 야.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겁니다. 네. 이 형님 팀인 서승재, 최유정조도 오늘 밤 동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런 이 경기가 이렇게 같은 태극마크를 단 선수끼리 싸우다 보면 하정은 평론가님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이기는 편 우리 편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뭐 이기는 편 우리 편인데 선수들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맞아요. 엄청난 투혼을 불사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긴 김원호 선수의 경우에는 경기 중에 메디컬 타임을 요청을 했다는 오. 거예요. 의료 문제가 발생했다고 어이구. 의사들이 와서 그 의료진이 주머니를 주니까 거기에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럴 정도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어머, 세상에. 다 쏟아 넣어서 경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김원호 선수가 화제의 인물인데 네. 바로 어머니가 기령아 삼성생명 배드민턴 감독인 거예요. 진짜예요? 기령아 감독이 바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 그러니까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또 금메달, 와. 은메달, 올림픽 메달을 3개나 땄던 레전드잖아요, 진짜. 올림픽 영웅인데 네. 김원호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네. 이제부터는 내가 기령아의 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김원호의 엄마로 살게 해줄 것이다. 아하. 그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그동안 아마 메달을 땄건 따지 못했건 이번에 대한민국 선수들 또 전 세계 선수들 4년 동안 얼마나 피땀 흘렸겠어요. 그 노력의 결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남은 종목에서도 진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뉴스파이터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원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네, 멋집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이다만한 우리가 펑 한다는 건 우리가 뭐가 터질 때 나는 그런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오전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죠.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뭔가 펑 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어허. 왜인지도 모를 폭발이었고 불이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흰색 승용차에서 연기가 어머나, 피어오르기 어머나. 시작하죠. 잠시 후 엄청난 폭발과 함께 새빨간 불길이 어머머머. 치솟습니다.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인데요. 30층짜리 아파트에 유독가스가 퍼졌다고 어머 하고요. 세상에. 30층짜리니까 주민들도 많았을 텐데요.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가 하면 어머 세상에. 일부 아이고 저렇게 주민은요, 구조하는군요. 네네. 네, 저렇게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돼서 어머나.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저 소방대원분들 안 계셨다면 저 주민분들 얼마나 애가 타고 진짜 불안불안하셨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아침부터 지금 보세요. 하정은 평론가님, 주민분들께서 펑 소리가 뭐 들리진 않았겠지만 그 이후에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아파트로 번졌을 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진짜. 굉장히 놀라고 지금 전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 소방관들이 사다리차를 대고 구출을 하기도 네.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어머, 거잖아요. 세상에 저 보세요, 진짜. 저 화재가 8시간 20분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왜? 원래 진화가 되게 어려운 거 전기차 화재는. 아, 그래요? 그래서 8시간 20분 동안 계속해서 불이 타니까 유독가스가 아파트 전체에 퍼질 수밖에 어머나, 없었던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는데 주민 22명하고 소방관 1명이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세상에, 유독가스 근데 정말 심각해요. 네. 정말 다행히도 이송된 분들 중에 큰 이상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야, 근데 8시간 20분 동안 저 차량에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앞서도 CCTV 봤지만 주변에 차량도 여러 대가 있었잖아요. 그 피해도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차량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차량 47대가 전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차량 단순 계산으로 한 대에 1,000만 원만 해도 4억 7천, 만약에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면 차량 자체만으로도 10억 이상의 피해가 세상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제조사의 어떤 그 과실인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충전상의 문제인지 그 원인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 배상 내지 보상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 그에 따르는 또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저렇게 지금 영상만 봐도 차가 전소했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다 타버렸다는 지금 형체 뼈대만 남았잖아요. 차체 이 철골 구조만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은 차량도 많다는 것은 지금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내가 못 내려왔어요. 너무 연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는 집을 아예 못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되죠. 날씨도 더운데 단순히 차량까지 사용하지 못하니까 뭐 생활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출근이 안 되잖아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의류도 지금 다 오염돼가지고 뭐 입을 수 있는 의류도 없고. 이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장유민 변호사님 막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저 불을 왜 8시간 넘도록 못 껐을까 막 그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의아하죠. 뭐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너무 폭염이라는 점도 악조건 중에 하나로 아이고. 꼽히고 있고요. 이게 불이 난 장소가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연기가 매캐하게 퍼지면서 뭐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소방대원들의 진입도 좀 쉽지는 않았던 세상에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겠네요. 합니다. 어머머 세상에. 그런데 무엇보다 좀 1차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건 이 전기차의 특성에 기인하는 왜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에서 불이 나게 되면요. 일단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불길을 잡기가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나면요. 이 불의 온도가 너무너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불길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는데 이걸 열 폭주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말 송화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분말이 이 리튬 배터리 내부에까지는
미치지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냉각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허. 실제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요, 아파트 커뮤니티에 경비원과 여러 주민들이 소화기를 이제 발사를 해봐도 제대로 불길이 잡히지 않더라라는 목격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렇군요. 전기차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화재 시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알 수 있었는데 근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화재의 원인 그럼 왜 갑자기 저 차가 주차되어 있다가 펑 하고 불꽃이 난 거예요? 제목에서 봤다시피 충전도 안 하고 있던 전기차입니다. 즉 어허. 충전 중이 아니었는데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오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해서 정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나오더라도 이것과 별개로 이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아하. 8시간 넘게 이어진 화재 여파로 유독가스가 번진 데다가 게다가 일부 세대에는 단수와 단전까지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걸 넘어서 화재가 발생되면 엘리베이터부터 타면 안 되죠. 즉 승강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고층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아이고.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임시관리사무소에는 피해 복구 상황이나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주민들의 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세상에. 하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기약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입니다만 지금 폭염에 에어컨도 못 켜고 선풍기조차 못 돌리면 지금 주민들 혹시라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걱정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해당 아파트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거 특단의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 바꾸고 무분이 안녕. 왜 나왔을까? 뭘 소개하려고 나온 거야? 어머, 소녀시대가 아닌 건물주 시대. 아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 들어봤지만 건물주 시대? 건물주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잖아. 나는 건물도 없는데? 누구 얘기일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날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가지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뮤직비디오를 보신 시청자분들은 안진용 기자님 아니 건물주 얘기한다면서 무슨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여줘요 그럴 거예요. 뭡니까? 네, 처음 보신 게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뮤직비디오인데 네. 소녀시대가 2007년에 데뷔했으니까 벌써 17년 차입니다. 아하. 17년이어서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섰거든요. 더 이상 소녀시대를 외치던 소녀는 아니지만 이 소녀들이 이제는 건물주를 외치는 건물주 시대를 맞게 됐다는 뭐 진짜예요? 소식입니다. 이제 최근에 화제를 모으는 건 소녀시대 멤버였던 유리입니다. 무려 200억 원대 건물주가 됐다는 사실인데 와. 최근에 매입한 건 아니고 지난 2020년 7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네. 그 당시 평당 8,795만 원. 총 128억 원의 개인 명의로 사들였는데 와. 이게 직접적인 가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난해 한 130m 떨어진 그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평당 1억 5,750만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유리 씨가 보유한 이 건물 시세가 약 230억 원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야, 예상됩니다. 요 건물인가 봐요. 대박 사건. 그래서 그런지 진짜 외관이 참 멋져 보이는데 아니 근데 하정현 평론가님 아니 진짜 그냥 제 입이 안 다물어 억수로가 안 다물어지는데 그럼 몇 년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매우 놀라운 수치가 등장하는데 4년 새 약 100억 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호선, 9호선 환승역, 선정역에서 뭐 도보 4분 거리 야. 그리고 또 무슨 더블 역세권 이른바 더블 강남구청역에서 역세권인가요? 도보 10분 거리에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트리플까지? 약간 무슨 선전 문구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뭐 거기다가 또 뭐 삼명 코너 이렇게 코너에 위치해 있고 야. 그렇다 보니까 4년 동안 100억 원 정도의 시세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부동산 광고 전단지에 나온 표현만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장윤 변호사님. 유리
유리 씨는 보세요. 소녀시대 활동하면서 그럼 언제 또 이렇게 부동산에 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늘 코너 제목이 유리시대 아니고 소녀시대잖아요. 그러죠. 소녀시대에 또 부동산 큰 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영원한 센터 유나 씨. 유나 씨도 부동산으로 큰 시세 차익을 좀 얻었다 이런 보도 나오는데요. 아하. 일단 유나 씨가 지난 2018년도에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삽니다. 아하. 이걸 100억 원에 샀고요. 그 야. 당시에 평당 이 거래가는 한 7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올해 시세로 해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한 6년 만에 150억 원 정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억 원 정도에 거래될 수 있다라는 야.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역세권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압구정 로데오역과 한 7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라고 하는데 네. 유나 씨는 같은 해인 2018년도에는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도 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건물주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이담하면서 아까 뮤직비디오에 웬 남자 아이돌로 등장했는데 그분은 그냥 잠깐 시간 남아서 뮤직비디오 보여드린 거예요, 저거?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집으로 가자 하던 그 네. 남자 우리 집으로 아이돌 와. 있잖아요. 네, 그 아이돌 출신의 배우죠. 아하. 건물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호. 유나 씨와 함께 드라마 출연해서 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또 국내 최초 짐승돌 2PM 출신인 네, 배우 이준호 씨인데요. 이준호 씨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럼요. 지난 3월에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가족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야. 175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신사동 이제 압구정 로데오 쪽입니다. 여기 어허. 1층에 식당이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진짜예요? 네,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허. 거기에 있는 건물인데 좋은 데 자기만 다니는 맨날. 이 소식이 또 좀 주목을 받는 건요. 이 건물이 이제 과거에 2022년에 뇌출혈로 우리 곁을 떠난 배우 고 강수연 씨가 매입한 적도 있는 건물이기 그래요. 때문입니다. 강수연 씨가 2017년에 매입을 했었다고 하고요. 네. 개인 명의로 당시에는 8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사망한 후에는 가족 3명에게 상속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해당 건물을 이번에 이준호 씨가 지난 3월에 175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되면서 눈길을 끌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는 식당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요. 네일숍, 발레학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다지만 이게 배가 아플 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도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일한 만큼 이런 또 이 아름다운 보상이 따른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각자의 위치에도 활동 멋지게 하시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박은혜 씨 혹시 여러분 이분 이름 아실 거예요. 얼굴 보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박은혜 집의 배마무리 이담 아나운서 소품을 챙겨왔군요, 촬영장에서.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박은혜 씨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박은혜 씨가 SNS에 어제 글과 함께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며칠 동안 여행 갔다 와서 집을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대체 이걸 봤다는 겁니다. 지금 동그란 원통형 물건 바로 옆에 있는 저 길쭉한 저거 뭐예요, 보이시죠? 진짜? 뱀 허물이라는 겁니다. 어머나. 휴지통 바로 옆에 뱀 허물이 있어서 너무 소름 끼쳐서 얼어 있었다라면서 놀라서 찍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저게 그냥 혹시 뭐 장난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뱀의 허물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탈피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아마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박은혜 씨가 혹시 나는 자연이다처럼 저 깊은 산중에 사시나? 그럴 것 같아요. 집이 어디예요 대체? 실제로 도심 외곽에 산다고 합니다. 아하. 외곽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타운하우스는 알려져 좋은 있는데요. 데잖아요. 그렇죠. 좀 넓고 쾌적한 그런 곳에 사는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 바로 물어봤나 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이런 일이 우리 타운하우스에서는 정말 없었다. 어디서 뱀이 들어왔는지 우리로서도 알 길이 없다. 이런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서 이제 뭐 방면해주고 벌레 잡아주는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문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업체에서는 아니 지금 뱀이 나간 건지 아니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지 우리로서는 또 알 수 없다. 뭐 그래서 세상에. 박은혜 씨 입장에서 좀 답답했겠죠. 네. 그래서 아마 119에도 문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119에선 네. 확실히 뱀이 나와야만 우리가 출동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박은혜 씨 입장에선
뱀이 나오기를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일단 뱀이 나와서 연락하라는데 그때까지 나는 너무 무섭다. 당연하죠. 뱀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아이 집 어디에 있는 거 아니야? 무섭고. 어떡하지? 뱀이 나오면 진짜 깜짝 놀라서 무섭고. 어떡하죠? 이런 상황이라서요. 하루가 지나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무슨 푸스럭거리는 소리 나는 것 같으면 이거 혹시 뱀 아닌가?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박은혜 씨 혹시 부모님 같이 사시는 부모님이나 가족 없어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더더욱 무서운 생각 막 들 거 아니에요. 네, 박은혜 씨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결혼해서 2011년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요. 결혼 10년 만인 2018년 이혼을 하고 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무렵 아빠와 함께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지난 7월에는 아이들의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라고 SNS에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아하.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박은혜 씨는 혼자 생활하시는 거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뱀 허물을 봤을 때 공포심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박은혜 씨가 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네. 뱀은 나갔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웃으면 안 이번에 되는데, 네. 들어가는 작품이 대박이 나려나 뭔가 일이 엄청 잘 풀리려나 하고 스스로 아니. 위험을 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본 또 다른 반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119에서는 뱀을 정확히 봐야지 출동해 준다고 하는데 저렇게 무서우면은 저 뱀 봤어요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착하다. 한다는 진짜 거거든요. 착해요, 진짜. 네, 박은혜 씨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위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야, 근데 세상에서 그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하시는 만물 박사 하재근 평론가에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박은혜 씨 집에 갑자기 뱀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박은혜 씨가 행동을 해야 될까요? 대처법은 뭡니까? 대처법. 네, 뱀이랑 딱 맞닥뜨렸을 때 맞닥뜨렸다. 네. 2m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뱀이 위협감을 느껴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안전거리 확보하고 만약에 물렸을 때는 네. 바로 119에 신고를 하거나 어허. 아니면 물린 부위에서 5cm나 10cm 정도 윗부분을 손수건으로 살짝 묶고 묶은 다음에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네. 근데 아까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빨리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독이 퍼질 수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있어서. 물론 차량 같은 거로 빨리 가야 되지만 내가 빨리 뛰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뱀한테 물린 자리를 입으로 이렇게 막 빨아내는 경우 네네.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도 역시 독이 너무 빨리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바로 네.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가서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까 이제 물론 소방서도 119도 이제 대응 매뉴얼 때문에 뱀을 직접 보셔야만 저희가 출동할 수 있어요라고 이제 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여기 이 박은혜 씨 같은 경우 또 박은혜 씨 말고도 전국에 이 사연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나도 지금 뱀을 봤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야, 뱀 출몰 이거 좀 진기한 어떤 사연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 휴가 때 동남아 가시는 분들 적지 않죠. 동남아에 가면은 리조트에 자다가 하늘에 보면은 요만한 도마뱀에 있는 케이스도 그것만 봐도 깜짝 놀라는 그렇죠. 것인데 네. 집에 이렇게 뱀 허물이 또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이 뱀 허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제 기억에 해외 토픽에서 봤을 때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 화장실 변기를 통해 가지고 뱀이 들어왔다 이런 것은 봤습니다만 오. 아예 그냥 뱀이 집까지 들어와서 허물을 벗었다는 케이스는 사실 본 적이 드문 것 같은데 네. 저만 본 적이 드문 것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네. 2018년에 비해서 119에 뱀이 나타났다라는 신고가 2배 이상 늘었다는데요. 실제로 올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뱀 포획 구조 출동 요청이 2,761건이나 돼서 예전보다 정말 그 뱀이 굉장히 어떤 잦은 출몰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그 도시화가 되면서 집 자체가 산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그 야생 동물과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119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아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뱀 목격 사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말은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지금 뱀 입장에서도 먹을 게 식량이 떨어져서 민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진짜 물론 이 뱀이 빨리 발견돼서 제거되면 좋겠고요. 박은혜 씨 집에서. 그리고 일단 뱀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환경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차제. 어머 세상에. 제목만 봤는데도 벌써 불길하고 뭔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게 뭔가 불길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오늘 오전 5시 10분쯤에 경찰에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였습니다. 아이고. 바로 방금 보신 것처럼 숭례문 지하보도에 쓰러져 있었던 건데요. 쓰러져 있던 사람은 60대 여성입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 처음에 발견했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병원 아이고. 도착 후에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요,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발견 당시에 상황을 보면 신고자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 쓰러지신 분이 6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그럼 보세요. 보통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출혈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쓰러진 건지 아니면 어떤 범죄에 피해를 당한 건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어머나.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한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세상에. 용의자는 70대 남성인데 무직자고 쪽방촌 인근 임시거처에 머무는 노숙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노숙자, 이른 새벽 청소 업무를 하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했고요. 최초 신고자는 이 60대 여성을 아침마다 인사하던 분이라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70대 남성이 노숙자인 사람이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게 더더욱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노숙자면 저 평소에 저 노숙자도 이 환경미화원을 봤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노숙자는 대부분 그 계속 이 밤에 기거하던 곳에 하는 습성이 있다고 쳤을 때 저 60대 여성분이 그 숭례문 지하보도를 늘 비슷한 시각에 청소를 해오셨던 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늘 봤던 분한테 이런 무참히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인근에 상점들이 많아서 이 상인들을 취재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하 보도가 여기가 범행 현장이에요. 지금 네, 세상에. 맞습니다. 오늘까지 고압 세척기로 청소를 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적재된 물건 같은 건 다 빠져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사람도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공지문까지 붙였는데 이 고압 청소를 하는 과정 중에 시비가 붙고 다툼이 생겨서 이런 좀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들었다라는 상인들의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세상에. 또 평소에도 여기에 막 노숙자들이 자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청소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평소에 다툼도 상당했다라는 진술 또한 인근 상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노숙을 하는 걸 탓할 수는 없지만 그 노숙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분한테 이런 무참한 이런 진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 홧김에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좀 홧김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가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 체포한 다음에 마약 간이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술이나 지금 아니면 그냥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이 저게. 네, 그런 것이고 어쨌든 체포한 다음에 과연 제정신인가 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에는 음성 그런 반응이 없다라고 일단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동기 범죄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금 처벌 수위도 따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에 내가 자고 있는데 왜 깨워서 물 청소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앙심을 품고 그 말다툼했다라는 그런 대처적인 어떤 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60대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그 사망한 원인이 정확한 게 무엇인지에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지금 부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아파트 서울 시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떤 그 더운 여름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불쾌 지수가 높아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정말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대책 그리고 또 치안 대책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아래 자막도 나옵니다만 이딴 흉기 살인 사건 최근에 많이 또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 지하 보도를 통해서 아침에 출근 또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저런 일이 내가 평소에 출퇴근하던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님 보세요. 이 70대 남성이 범행을 했던 70대 남성이 인근 쪽방촌에 임시 거처하던 도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노숙자들한테 보세요. 무슨 이 수사기관이 경찰이 흉기를 평소에 지니고 있는지를 매번 뭐 일일이 불신검문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누가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도로 그리고 지하차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새벽 시간대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노숙자들을 보면 저희가 뭐 불신검문을 단순히 노숙을 한다는 이유로 하기는 용이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피해자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금방 사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흉기 소지의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평소에도 흉기를 소지했었는지, 그리고 이런 다툼이 이번 일회적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차례가 있었는지 여러 경위와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평소에도 이 몹쓸 남성이 흉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했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지도 차제에 여죄는 없는지 밝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전 세계가 바삐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를 둔 부부들은요. 네. 아이 앞에서만은 우리 좀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 꼭 맞아요. 하시잖아요. 진짜 본을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말자라고 하지만 아이 앞에서 안 싸우는 거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싸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싶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싸움을 결국 하게 되는데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아내가 받은 편지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뭐 사과 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편지를 보시면요. 자, 제목 당신에게입니다. 약간 삐뚤빼뚤이 쓴 글씨인데요. 어허. 당신 생일 정말 축하해 하고 하트하고요. 당신을 사랑해 하트하고 옆에 있는 건 아마 케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항상 건강해주길 행복하길 바래 사랑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맨 아랫부분 보면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허허. 아니 편지 내용 보니까 남편분 아내분과 투닥투닥 다퉈도 진짜 사랑꾼이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장윤 변호사님, 이 남편분 혹시 미국 생활 오래 하셔서 우리 한국 국어 좀 글씨를 삐뚤빼뚤 쓰시는 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진짜 사랑꾼 남편이 쓴 것보다 더 좀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또? 글씨가 또 삐뚤빼뚤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 아이가 썼기 때문에. 에? 이 부모가 자기 앞에서 싸우는 걸 본 아이가 쓴 편지로 지금 보입니다. 이 편지는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제목이요. 부부싸움을 본 아이의 행동입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치 본인이 본인의 아빠인 것처럼 아버지인 것처럼 엄마에게 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어머나. 잘못했어. 내가 더 사랑할게. 아마 이런 말을
이 싸우고 난 후에 아빠가 엄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치 아빠에 이입해서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자식 앞에서 싸우는 부모보다 이 아이가 훨씬 성숙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동심을 정말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편지를 본 부모는 아마 다시는 싸우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세상에. 싸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아이가 속이 기뻐요. 왜냐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러면 보통 일기장에 엄마 아빠가 오늘 또 싸웠다. 정말 싫다. 내일은 이 집에 들어오지 말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좀 시간 좀 보내고 들어와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속 깊게 아빠의 입장에 대해서 편지를 싹 남긴 거예요, 진짜.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전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기대되는 아이인 것 네. 같아요. 벌써 어리지만 속이 꽉 찬 꽉 찼어요, 남자, 진짜. 뭐 속이 꽉 찬 남자 99.9 99.9 하듯이 맞아요, 네. 이 아이도 커서 정말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부모님들이 맞아요. 손잡고 또 어떻게 화해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분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아마 큰 인물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가볼 때는 어디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중국 후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덥지만 맞아요. 중국도 많이 덥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더울 때는요, 특히 물놀이 사고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맞아요, 되잖아요. 저도 이 영상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또 왜요? 물에서 놀 땐 정말 조심하셔야 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또 보시죠. 뭔데요, 이게 또? 네, 연못가에서 놀던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발을 씻겠다면서 연못으로 혼자 내려가는데요. 그 네. 순간 미끄러지는 듯 물에 풍덩하고 빠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요, 이 아이를 구하러 물에 바로 들어가죠. 뭐라고? 그런데 다 같이 미끄러지는데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어머! 그 순간요,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거침없이 물에 뛰어듭니다. 오. 이를 본 또 다른 주민도요, 저 멀리서부터 빠르게 달려오고 있죠. 저렇게 달려오더니요, 저 앞에 있는 장대를 집어들고 장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구조를 돕습니다. 어머머머. 정말 다행히 어른들의 빠른 대처 덕에 아이들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래도 저 한 아이는 보세요. 이 하늘을 보고 드러누워서 나름 생존수로 좀 버텼던 거. 그나마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조할 좀 시간까지 벌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상황에서 아이들이 순간 그냥 이렇게 무트로 이 물가로 나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마치 물속에서 뭐가 잡아당긴 것처럼 안 지운 게 진짜 손쓸 겨를도 없이 저렇게 됐어요, 상황이.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안전장비 없이 함부로 물가에 가서 놀다가는 큰일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 지인이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함부로 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다행히 저렇게 용감한 어른들이 있었기에 저 아이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네. 시민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진짜 앞서 우리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물놀이 할 때 늘 안전 수칙 또 안전 장비가 갖춰놓고 물놀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